치킨 게임이 끝나고 독점 또는 과점적인 지위에 오른 이런 기업에 투자해라. 제가 교육 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내와 미국 주식시장에서 공통적으로 통하는 투자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사이클 투자고요. 두 번째는 주로 미국 주식시장에 잘 통하는 방법인데, 치킨 게임이 끝나고 독점 또는 과점적인 상황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경쟁자가 들어오기 힘든 기술 장벽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는 이런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있어요. 이런 쪽에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사이클 투자를 보면 한마디로 업황이 가장 안 좋을 때 투자하고 모두가 좋다고 할 때 매도하는 전략인데, 현대 경제의 기본 구조상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에 만약에 독점이나 과점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를 때는 생산과 공급을 늘려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사를 이기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설비 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많이 늘려서 원가를 크게 낮추든가 아니면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제품의 가격이 오를 때 빨리 많은 제품을 팔아가지고 이익금을 많이 챙겨두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장의 건설 비용이나 R&D라고 하죠. 기술 개발을 할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경쟁에 뒤처지고 상장 폐지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특히나 업황이 호조화된 이후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로든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수요가 감소하는 업황 둔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고정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도산하는 이런 산업 사이클의 호황, 불황의 시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 투자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업황이 가장 어려운 시기죠. 이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불황을 버텨낼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이후에 업황이 개선되죠. 그럼 그때 돈이 된다 싶으면은 너나 나나 막 뛰어드는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시 경쟁자가 확 늘어나는 거죠. 네, 요때 매도를 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뛰어난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첫 번째 내용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요. 금융위기가 오면 아무리 좋은 기업, 아무리 좋은 회사의 주가도 반드시 하락합니다. 네. 코로나가 터져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의 주가가 폭락을 했죠. 이렇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전체 경제의 사이클에서 어떤 기업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업황 고유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조선업이 호황을 맞았다가 불황을 맞거나 아니면 건설업이 호황을 맞거나 불황을 맞은 거, 이게 반드시 경기 사이클과 동일하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황 고유의 사이클에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 분야에서 치킨 게임이 끝나고 이미 독점 아니면 과점을 형성한 기업들의 경우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과점을 형성한 기업과 같은 경우에 이런 기업들이 좋은 예시가 되겠죠. 2012년 일본의 최대 디램 업체였던 엘피다가 파산을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진영 요 세 곳만 남게 되죠. 서로 죽기 살기로 규모의 경제를 실행하고 투자를 하고 신제품 경쟁을 벌이다가 나중에 이렇게 몇몇 기업들만 살아남은 경우에 다시 단 하나의 기업만 살아남을 때까지 무슨 배틀로얄도 아니고 출혈 경쟁을 끝까지 벌이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반독점법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 특정 기업이 혼자 살아남아서 막대한 이런 이득을 취하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있어요. 때문에 소수의 기업, 몇몇 기업들이 남아서 과점 체제를 형성하는 게 기업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소수 기업만 남으면 기업들은 따로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는 거죠. 담합을 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알아서 지들끼리 공급 조절을 하기 때문에 높은 마진을 유지해 나가는 게 현실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동일한 이런 결과가 나왔죠.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기 힘들 정도로 어느 정도 기술 격차가 벌어지자 과점 체제가 공고해진 이 3사는 생산량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수요가 만약에 증가할 때 이럴 때는 생산량을 굉장히 크게 늘려야 되지만 천천히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진이 엄청나게 극대화가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겠죠. 반대로 수요가 적을 때는 어쨌든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3사가 사실 생산량을 많이 안 늘려요. 생산량을 조절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업황 둔화의 시기에도 기업의 이익이 계속 납니다. 주가도 많이 안 떨어지는 거죠. 자, 뉴스 보시면 2018년 D램의 영업이익률이 70%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 기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 70원이 마진이 남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게임을 파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과점 기업들의 힘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치킨 게임이 끝나고 과점 또는 독점적으로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로 회사가 변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특허나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어차피 독점 아니면 과점이 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기업 중에도 대표이사와 운영진의 배만 딱 채우고 기업의 발전은 전혀 하려 하지 않는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꽤 많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주당 순자산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익도 안정적이고 PR도 낮아요. 근데 회사가 성장할 생각을 안 하니까 만년 저평가 가치주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제외하고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추가로 또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시켜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는 이렇게 성장과 연결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피셔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거죠. 얘네들을 장기 성장과 연결시키는 이런 기업들 있죠.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얘네한테 투자해라 이렇게 책도 쓰고 실제 장기 투자도 한 것으로 유명하죠. 모토로라의 경우 1960년대 이전에 필립 피셔가 투자했는데 2000년까지 보유했죠. 그러니까 1달러짜리가 176달러가 됐으니까 수익률은 안 봐도 뻔하겠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경우에도 1950년대 투자해서 1980년대 매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1달러도 채 안 되던 시기에 매수해서 4.5달러까지도 주가가 올라갔죠. 이쯤 되면 이런 기업이 뭐냐 그냥 종목이나 바로 말해라. 나 네 영상 빨리 보고 게임하러 가야 되니까 아니면 뭐 다른 유튜브 재밌는 거 봐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 채널에서는 이미 작년 중순부터 대놓고 한 3종목 정도 이런 기업들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까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ASML, 엔비디아, 나이키 이런 종목들 3개 작년 중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뭐 저도 매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계속 들고 있는데 뭐 나이키는 최근에 폭락했을 때 저점에서도 한번 영상을 찍었죠. 근데 이제 사실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팔아치울 시점 보고 있다가 적정한 시점 되면 다 팔아치우고 많이 빠지면 다시 되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사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종목. 그래서 신규로 이런 종목들 몇 개 더 발굴해내고 있는데 괜찮은 애들은 지금 주가가 다 너무 많이 올라서요. 참 고민입니다. 근데 이번 주 읽은 책에서 그 힌트를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권밖에 책을 많이 못 읽어요. 요즘 바빠서. 근데 이런 소리 하면은 은근 책 많이 읽는다고 뭐 자랑질하네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딱 얼굴 사이즈 보시면 페이스 컨디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지컬이 딸려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연애를 못해서 제가 책이라도 읽다 보니까 재미가 붙어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게 된 거지 제가 원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책만 읽으면은 아는 게 많아서 이게 이빨을 잘 터니까 연애를 잘한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노가리는 저랑 털고 연애는 딴 놈이랑 합니다. 그러니까 책만 읽으면 뭐 연애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어쨌든 이번 주 읽은 책은 아시안 슈퍼 앱 전쟁이라는 제목의 고영경 박사가 쓴 책입니다. 왜 주식하는데 책을 읽어야 되냐?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되지 하실 수 있는데 종목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고 고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업의 스토리라던가 회사의 경영 아니면 외부적 환경 이런 것들이 연구된 책이나 아니면 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가끔 나와요.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영감을 딱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찾아보고 분석해보면 이거다 하는 순간이 딱 옵니다.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아시아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슈퍼 앱을 만든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경영,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에 맞아떨어질 만한 이런 종목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팍 떨어지면 꾹꾹 주워 담으면서 장기로 투자해서 수익을 볼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에 나온 기업은 곧 상장을 하는 그랩입니다. 뉴스를 보면 감이 딱 오시죠. 동남아 1위 모빌리티 업체 그랩 스펙 상장 앞두고 매출 40% 급증. 보통 상장을 앞두고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 등에서 포장을 굉장히 잘합니다. 막 열심히 더 땡겨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상장할 때와 다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 몇 개월 있으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한번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사든 말든 하는 게 국룰이긴 한데 이건 뭐 지켜볼 문제고요. 어쨌든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갈 때 거의 필수로 쓰는 앱 그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랩의 시작은 말레이시아의 안소니 탄과 후이링 탄이라는
두 젊은이가 만든 마이택시라는 앱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택시를 잡는 게 너무 힘이 들고 위험하고 그건 여행객뿐만이 아니라 현지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2012년 6월에 마이택시라는 앱을 자기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와가지고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 어플을 시작으로 콜택시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그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2012년에는 쓸 줄 몰랐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메일 자체도 없는 택시기사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처음 시작은 딱 40명에 등록된 택시기사 내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창업자들이 일일이 택시기사들이 모여서 막 담배 피고 막 이러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직접 앱 가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래요. 야, 요거에 깔고 여기 호출 나와서 가면은 됩니다 하면서 일일이 이메일 만드는 법 알려주고 등록하는 방법 알려주면서 하나하나 택시기사를 포섭해 나갔다 그래요, 처음에. 근데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을 중심으로 그랩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호출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1년 만에 하루에 1만 건의 예약이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2012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3년 8월에 필리핀으로 바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태국을 거쳐서 결국 2014년에 베트남까지 진출을 했고요. 이렇게 단박에 빠르게 해외로 진출을 해버렸고 2017년에는 결국 캄보디아, 미얀마까지 이렇게 동남아 6개국을 딱 진출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은 왜 동남아였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일까요? 일단 그랩이 점령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시 우버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크게 맹위를 떨치고 있었는데 동남아 지역은 이길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총 인구가 이제 6개국 합하면 6억 7천만 명, 시장은 굉장히 커요. 다만 인터넷 이용 비율이 아직 당시에만 해도 26% 정도, 선진국은 76%였는데 26%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근데 대신에 해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성장성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회사가 커지는데 이미 이렇게 성장이 돼 있는 애들보다 미리 이제 그랩을 알아가면서 이제 인터넷 시장이 늘어가는, 어떻게 보면 회사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특히 동남아 지역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거를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창업한 거니까 아는 거죠. 이게 택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해외여행 가보면. 근데 차도 굉장히 많이 막혀요. 어느 지역이나 가거나 동남아 6개국을 가보면 바가지 요금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 빙빙 돌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특히 해외 여행객들이나 여성 고객들은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얘네들도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서는 그랩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창업자들이 딱 판단을 내렸는데 그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2014년 4월에 첫 투자를 받기 전에는 그랩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어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초반에 막 서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 이런 처음에 인력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수익은 그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 그래요. 2014년만 해도. 그러나 2014년 12월에 드디어 우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형이 등장을 합니다. 역시 통 크게 2억 5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쏴주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됐고 성장 속도도 그때부터 막 가파라지기 시작했어요. 2015년에 중국 투자공사,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 놓칠 수가 없죠. 디디, 얘네 친구들 같이 이제 투자를 해줬고 2017년에 소프트뱅크 다시 한번 손정희 형이 7억 5천만 달러를 그랩에 투자를 하면서 남들 실탄이 빠방하니까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나온 거죠,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이미 동남아 시장에는 우버가 진출을 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던 그랩이 어떻게 우버를 제꼈을까요? 눌렀을까요? 첫 번째, 그랩의 창업자가 말레이시안이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의 경우 현금 결제가 더 많이 이용된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신용카드 자체의 발급 조건도 엄청나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우버의 창립자 트래비스 켈러닉이나 게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신용카드 한 장 없나.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신용카드만으로 결제를 하게 우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죠. 근데 선진국에 살다 보니까 신흥국의 이 현지의 열악한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버가 나왔음에도 별로 이용을 많이 안 했는데, 또 하나 이제 미국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내 신용카드를 당시에 앱에 연동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조금 위험하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경쟁 초기 그랩은 현금 결제가 가능했고요. 우버는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승패를 갈랐던 부분이고, 물론 나중에 우버도 현금 결제를 도입했는데
이미 승패가 갈린 후였죠. 두 번째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현지인 아니면 모르죠. 동남아 여행을 다니다 보면 택시 괴담이라 그래서 운전하는 분이 뭐 갑자기 수면제를 막 뿌렸는데 일어나 봤더니 이제 탈탈 털려 있더라. 뭐 짐도 털려 있고 장기도 털려 있고 막 그런 괴담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랩은 회사가 운전자와 대면 등록을 하는 거죠. 직접 지들이 만나서 신원 확인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성을 최대한 높였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이용자들을 위해서 지인들에게 경로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만들었죠. 전화번호 공개도 조금 여자분들이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택시기사와 자체 메신저로 대화하고 통화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집어넣습니다. 자, 이런 세세한 부분이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우버는 당시 그런 게 없었고요. 세 번째는 여행할 때 만약에 택시기사들이 뭐 헛소리 하면은 그러면 현지인과 막 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바가지를 쓰더라도 그냥 돈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랩을 이용할 경우에 일단 기사한테 요금을 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랩 헬프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가지를 썼다 하면은 요금을 바로 걔네들이 통 크게 환불을 해줘요. 그리고 그랩이 직접 회사 차원에서 운전기사와 알아서 해결을 해보는 거죠. 고객을 최우선으로 놓고 문제를 해주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죠. 이때부터 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게 있는데 두 번째로 외국인들을 위한 채팅창에 자동 번역, 실시간 번역 서비스도 제공해줬습니다.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동남아 갈 때 그랩이다 이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저도 예전에 해외여행 갈 때 그랩을 많이 깔았던 많이 썼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버가 따라올 수 없는 현지화 전략이 하나 더 있죠. 동남아 지역은 이제 뚝뚝이라고 오토바이를 개조한 이런 택시 같은 거 괜히 많이 타봤죠. 뭐 나라마다 또 틀린데 어쨌든 이제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그랩 바이크라 그래서 이게 현지화된 대중교통까지 전부 연결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우버가 이미 따라올 수 없는 상황으로 그랩이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갔던 거죠. 이게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이라고 하죠. 현지 문화와 상황을 가장 정확히 반영해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 전략이 그랩의 전략이었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던 우버를 그냥 찍어 누르고 그랩이 우버까지 인수하는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버가 철수를 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냐? 우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분을 그랩에게 다 팔았죠. 그러면서 대신에 그랩의 지분 23%이 정도를 우버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물론 잘한 선택이겠죠. 당연히 경쟁하고 있었으면 그냥 망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강력한 경쟁자 우버도 눌렀겠다. 네, 이제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뭐 배당 많이 받고 자회사 세우고 하면서 대대손손 지네 자식들, 지네 손주들에게 돈이나 물려주자. 이런 기업이었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이런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다시 강조드리는 건데 근데 그랩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호출 택시 서비스라는 어플리케이션, 그랩 어플리케이션으로 과점되고 이제 쉽게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기 힘든 이런 지위에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훌륭해졌죠. 네,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연결을 해버립니다. 첫 번째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그랩페이라는 이 녹색의 QR코드 요게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우버를 이긴 이유 중에 큰 요인이 바로 현금 결제 부분이거든요. 동남아 지역의 특성상 은행 결제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말씀드렸고 당연히 그런 사람은 신용카드도 발급이 안 되겠죠. 현금 말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 또 송금 수단이 부족해요. 그랩의 창업자들은 이걸 쉽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동남아시아 지역에 핀테크 기업이 없던 건 아니지만 이미 확보한 2억 명 이상의 그랩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그랩페이를 선보이게 됩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성인 또는 미성년자 이 동남아 6개국 중에서 그런 분들이라도 지정된 가맹점에서 그랩페이에다가 이렇게 현금을 주고 충전을 하면 가맹점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가 되고요. 사용자 간의 송금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핀테크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그랩이 핀테크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핀테크 사업이 매출에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버 이츠와 마찬가지죠. 2016년에 그랩도 그랩푸드라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그랩 앱에 론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2016년만 해도 동남아 시장의 배달 규모는 크지 않았다 그래요. 여행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길거리에만 나가도 음식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달까지 시켜 먹어야 되겠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 그러죠. 근데 사람이 한번 편해지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배달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이제 할인과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험 있죠. 한 번이라도 배달을 시켜보는 경험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썼고요. 심야 시간이라든가 비가 많이 내릴 때 아니면
축구 경기가 있거나 무더운 날에 배달 매출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는데 2020년에 정점을 찍죠. 코로나로 외출이 불가능해지자 매출이 그냥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팬데믹 이전 그랩푸드 사업의 매출 비중은 전체에서 한 20%가 안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50%가 크랩푸드 이렇게 매출이 커졌습니다. 현재 그랩푸드는 동남아 6개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죠. 이렇게 호출 택시인 그랩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로에 올라서자 안주하지 않고 그랩페이, 그랩푸드 등으로 사업을 성공시켰고 그랩바이크, 쉐어, 애드 등 현재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살펴보면 우버와 치킨 게임이 끝났고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들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해자, 상당한 이렇게 경쟁 방어력이 생기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없이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훌륭해졌죠.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버페이라든가 우버푸드마저 기존 사용자를 대상으로 론칭하면서 계속 회사를 성장시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 수익원까지 다변화시켜 버렸죠. 크랩페이나 푸드도 마찬가지로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 이익이 월등히 커지는 이런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죠. 이런 기업들은 신규로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뭐 국가별로 이런 것만 모니터링하면서 역시나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뚝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땡큐긴 하고 안 되면은 짜증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장기 보유를 할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질수록 이익이 커집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질수록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회사가 갑자기 안 좋아 보이고 무슨 악재가 터지고 하는데 그럴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에요. 향후 도래할 뭐 경기 둔화 사이클이나 그럴 때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크고 작은 이슈들로 주가가 빠졌을 때 사 모아두면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한다. 그리고 계속 회사가 성장해 나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벌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성장하는 회사겠죠. 네. 그런데 리스크가 아예 없진 않죠. 당연합니다. 그랩도 2018년 이후 과점의 진통을 현재 겪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고잭을 제외하면 대등한 경쟁자가 없습니다. 거의 과점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을 하게 됐는데 이때 불만이 어마어마했죠. 그랩과 기존의 택시기사들과 마찰도 여전히 상당히 크긴 합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는 이미 독점에 대한 과징금까지 받아들였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이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합법도 아니지만 불법도 아닌 약간 어중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예 그랩 자체를 금지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현재 그랩은 그래서 각국 정부와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계속 쌓아가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랩이 추진하는 콜택시 사업이나 핀테크, 배달 사업 모두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허가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준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 일부 국가는 합법이 이미 됐고요.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도 뉴스 기사처럼 현재 그랩의 합법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리스크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게 두려우신 분들은 이제 전부 다 합법화되고 나면 그때 투자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아시안 슈퍼 앱 전쟁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슈퍼 앱 기업은 고잭이 있고요. SEA, 라인도 있고 VNG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이 어떻게 격돌하고 있고 어떻게 커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추가로 다른 기업들의 스토리도 재밌게 한번 듣고 싶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출판사랑 협의해서 전부 다 또 얘기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은 설명해도 되는지 허락받고 만약에 댓글로 반응 많이 좋으시면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쓴 이렇게 리포트의 관점도 좋지만 이렇게 대학 교수나 아니면 연구원의 관점에서 기업의 역사와 현재 상황 경영, 앞으로 미래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책, 이런 거 저는 사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증권사 애널 리포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 있거나 아니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재무적인 이 수치 아니면 예상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작성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나 실망감이 보고서에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과 관련성이 없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쓴 책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사회적 현상 아니면은 대표이사의 운영 방향 등 이렇게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넓은 안목으로 기업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더 투자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 읽는 건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물론 오늘 내용도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